최용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비용 일체를 다 네. 본인이 쓴 걸로 알려져 있고 류현진 선수도 이제 몇몇 후배들의 전체 비용을 다 대준 걸로 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운동하자가 첫 번째인 거고 목적이. 그리고 돈은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는데 별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최용우, 류현진 돈 걱정할 건 아니죠. 네.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우리 류 단장님의 친정 이야기입니다. SSG가 2군 퓨처스 감독을 선임했는데 롯데맨 박정태 감독이 선임이 됐어요. 예. 일단 가장 먼저 전체적 구단 시점에서 쉴드를 치고 들어가자면 네. 11월 초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11월 넘어가는 10월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이제 발표만 하면 되는 수준까지 간 퓨처스 감독 후보가 있었는데 이게 그 있었고 또 유력 후보가 또 한 명, 그 두 명이 이제 세팅이 거의 된 상태였는데 10월 11월에 예, 10월 말 정도에 10월 말 정도에 예, 근데 그때 실행위 단장 회의에서 계약 기간 남은 코치는 빼가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팀의 큐지였고 단장들끼리.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고는 10월 30일 날 새 대표이사님이 오셨거든요. 김재섭 대표가 오셔서 첫 마디가 야 이거 그냥 새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로 합시다? 새로 합시다. 과정을 새로 밟읍시다가 됐대요. 그래서 11월 초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박정태 감독은 애초에 후보에 있었고 근데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하고 네네. 11월 달에 다시 막 검증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박정태라는 인물이 자꾸 이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SSG가 후순위로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가 봐도 롯데잖아요. 첫 번째로. 그쵸. 무겹이랑 이게 또 걸리니까. 유통 또 네. 라이벌이고. 네, 그게 네. 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뭐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정치도 살짝 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옛날 박정태 감독은 문재인 네. 대선 후보 시절 그 캠프에 있었거든요. 네, 지지하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네. 근데 저 위에 계신 구단주님은 네. 뭐 시끄러운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아우 돈 많은. 네. 네. 그래서 정치 성향까지 생각할 정도로 보고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SSG가. 근데 조사를 막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가 된 거죠.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박정태 감독님이 그렇게 MG 얘기를 많이 했대요. 요즘 애들 예전하고 다르다. 네네네. 나도 예전만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SSG의 주 목표는 젊은 선수들 잘 키워서 1군에 올리자니까 MZ 세대랑 소위 말해 소통을 잘하는 감독도 필요하니 그런 점에서도 플러스 점수를 받은 것 같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갑자기 추신수 보좌역의 발표가 먼저 난 거예요. 예. 네, 여기도 발표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SSG는 11월 초,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가 11월 6일, 7일에 은퇴 기자회견하고 갔거든요, 미국으로. 네. 그래서 우리랑 같이 뭘 할지 안 할지를 얘기를 좀 해봅시다라는 과정이었고 이 트랙 하나, 퓨처스 감독 선임 트랙 하나 따로따로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만난 거예요. 둘은 혈연 관계니까. 이게 그 김동영 기자가 취재한 네.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신수 보작 발표가 먼저 나고 며칠 있다가 박정태 감독 선임에게 야 추신수 1호 작품 아니야? 라는 이제 이야기가 네. 흘러나왔다. 이거 블러드볼인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혈연볼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친정에 연락 좀 해보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전혀 안 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저게 맞겠죠. 저게 맞겠죠. 뭐 전혀 지적하실 부분 없나요? 네? 전혀. 그러니까 김동영 기자도 감안하셔야 되는 게 쉴드를 안 치셔도 되는 게 쉴드는 이쪽에서 알아서 칠 거니까.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근데 김동영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오히려 이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그렇다면 추신수 구단주 보좌역이라는 독특한 직책을 맡고서 네. 중책을 맡은 추신수의 인맥, 혈맥으로 네. 박정태 감독이 2군 감독이 된 것 아니냐라는데 오히려 이게 역순일 수도 있겠네요.
역순이라는 게 제 말은 뭐냐면은 박정태 감독이 어느 정도 내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추신수 보좌역이 그 자리를 만데 오히려 이쪽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럴 반대일 수도 있고.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어쨌든 SSG는 그냥 이 악물고 투트랙으로 갔대요. 아무 상관없었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서 구단 관계자 통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오해는 감수하시라.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렇다고 둘의 사이가 뭐 조카 삼촌 사이인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우리도 그 근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반면에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고 또 SSG 측에서는 맞아요 삼촌이어서 썼어요라고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죠. 말을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다 큰일 네. 나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중요한 건 박정태 감독, 퓨처스 감독이 퓨처스 팀을 잘 이끌어서 선수들 잘 만들어놓고 올려보내면 게임 끝나요. 그렇잖아요. 잘 뽑았네 그런 말 나올 거 아니에요. 수신수고 뭐 모르겠고 잘 뽑았네라는 네. 말,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게 이제 SSG나 박정태 감독 입장에서 중요한 거고 보는 사람들은 아유 저 주신수 삼촌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볼 때마다 그러니까 못하면 욕 두 배로 먹는 거예요. 못하면. 근데 박정태 감독은 현장에서 자리에 떠나 있는 지가 꽤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2012 시즌이 마지막이니까 퓨처스 롯데 퓨처스에 계셨죠. 네. 그리고 이제 13년 만에 이제 현장 복귀인데 계약 기준으로는 발표 기준은 12년이고 13년 만에 현장에 복귀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좀 이건 조금 궁색해 보였나 당황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뭐 박정태 감독님이 계속 야구는 그러니까 야구판을 아예 떠나 있었던 건 아니니까 재단 만들어서 유소년 야구들 계속 이렇게 케어하고 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본인 면접 때 했던 얘기로는 수시로 야구장 가서 경기 보고 리포트 작성하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떠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구단 선수들에 대한 뭐 얘기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고라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구단 입장에서. 그러면 이 정도면 맡겨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그 SSG가 얘기하는 검증 프로세스를 다 거친 끝에 최적인 적임자로 찾았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 앞에서 보고 있는 두 분의 표정도 그렇게 뭐 썩 밝아 보이진 않네요. 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네. 웃음을 억지로 참으시는 단장님의 모습에 가만히 있는데 괜히 아니, 근데 생사람 뭐- 잡으세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어쨌거나 그 추신수 전 선수가 갖고 있는 직함 중에 하나가 보좌역도 있지만 육성 총괄이라는 직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성 총괄과 퓨처스 감독은 당연히 찰싹 붙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잘 된다면 시너지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잘 굴러가지 않았을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욕을 아마 2배가 아니라 제곱으로 먹겠죠. 저는 오히려 키는 추신수 보좌역이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정태 감독은 역할이 확실하잖아요. 퓨처스 감독은 원래 있던 직책이고 원래 있던 자리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 있던 건데 구단주 보좌역은 이 나라 리그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추신수 보좌역이 스스로 업무를 소위 말하는 바운더리를 정했을 때 어떻게 선을 긋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방점을 구단주 보좌역을 찍으면 구단주 옆에서 그냥 구단주한테 말 그대로 조언 좀 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무보수인데. 근데 육성 총괄의 방점을 찍어보면 계속 강화가서 애들 쪼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달라요. 뭐뭐 겸 뭐뭐라고 하지만 그러면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어떻게 내가 내 처신이라고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추신수 보좌역 쪽에서 잡음이 나오면 박정태 감독도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앞서 이 선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가 바뀌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거의 이제 확정에 가까운 수준까지 이야기가 진행됐다가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것 또한 살짝은 팬들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유 단장님. 네. 뭐 왔으면 말씀을 하세요. 네. 다른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맨날 얘기하려고. 나한테는 네. 지상파처럼 진행한다고 재미없다고 유튜브면 유튜브답게 해야지. 뭐 할 말 못할 말 다 가려서 언제 방송하냐 막 훈수를 두거든요. 말씀 해보십시오. 이거랑은 다르죠. 뭐가 달라? 너무 다르죠. 제가 이부 그러니까 지난번 추신수 구단주 보좌역도 제가 말을 좀 아꼈잖아요. 네. 지금은 더 좀 어려운
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요것만 여쭤볼게요. 네. 이번 결정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세요? 네. 그냥 이거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네. 손에 피를 붙이시겠다는. 아니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아니 근데 이렇게 막 네. 이렇게 깊숙하게 들이대고 이렇게 하시는 건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 왜냐면은- 다른 분들한테는 안 하시던데. 전 이미 다 했잖아요. 네. 이거는 아니 그렇다고 뭐 내가 스포츠 서울에 깊게 뭐 스포츠 서울 얘기 좀 해보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SSG에 계셨으니까 여쭤보는 네. 거지. 예. 높은 점수를 주기가 조금 어렵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네. 퓨처스 감독 박정태 감독 선임이 됐을 때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을 네. 것 같아. 어찌 보면 이렇게 이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굴러온 돌인데 그것도 참 이상한 데서 이제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굴러온 돌이어서 네. 근데 일단은 후보군에 있었다면서요. 그럼에도 후보는 불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우선 후보는 아니었을지언정.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그 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근데 저는 그냥 추신수죠 뭐 그냥 뭐. 그 이제 롯데 팬들은 박정태 그 롯데에 있을 때 박정태 퓨처스 타격 코치 그 퓨처스 말이 꼬이냐 이렇게 네. 퓨처스 감독을 봤으니까 네. 그때도 팬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근데 갑자기 SSG로 인천으로 온다고 하니 이제 롯데 팬들은 겪어보십시오.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잘 키워서 1군에 올려 보내면 돼요. 그냥 그러면 모든 걸 덮을 수 있어요. 대신 못하면 욕은 2배로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박정태 피처스 감독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지금 어디에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지금 1군에 거의 베테랑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올해 투수 타자에서 한 명씩이라도 좀 만들어서 1군에 올려서 자리를 잡으면 저는 그것만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 박정태 피처스 감독의 성과에 대해서 향후 이제 앞으로 최소한 1년 동안 특히 올해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군의 성과의 평가는 1군에 그러니까 1군에 몇 명 쓰느냐, 1군 그러니까 2군에서 몇 명 올리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지금 1군 그러니까 선수들이 봤을 때 지금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해왔던 그 수준으로 가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과로 보여야 된다. 박정태 2군 감독이 지금 이 과정상의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보여줘야 된다는 지금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면은 팀이 좀 균열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주려고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SSG 사랑하시네. 네, 저는 SS 입장에서 진짜 그렇네.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속단하지 네, 말고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예,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기존 선수들 입장에서는 육성이나 세대 교체, 뭐 리모델링 이런 표현을 쓰면은 팀이 좀 다운돼요. 이 표현을 안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저는 조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SSG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SSG도 우리 단장님을 사랑해야 할 텐데. 네. 사랑합니다. 좀 차가운 것 같아서. 저는 반대로 제가 뭐 이전 회사 구단을 디스하면 제가 누워서 침 뱉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는 물론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유소년 야구를 끊임없이 이제 지켜봐 왔고 이제 그것 때문에 MG와의 소통 능력을 높이 봤다라는 구단의 설명이 약간 일견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구단의 설득력이 이 설명이 마지못해 찾아낸 하나라면은 진짜 큰 오산인 거고.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유소년 때 길렀던 선수들이 지금 프로에서 뛰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마도. 네. 그 이제 그들과 함께 숨쉬는 법을
만약 그 말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제대로 알 테니까 그런 소통의 문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약간 단적으로 1군에 올리고 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평가는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1년 운영해보고 박종태 감독에 대한 그 소위 말해 성과 분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뭐 내부적으로 됐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호평이 나왔는데 잘 1군 동안 잘 운영했네 1년 동안라고 했는데 밖에서 팬들이면서 그래서 뭐 했는데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되니까 좀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말씀드렸던 거고 저도 무리해서 막 그런 건 저도 반대예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선수들은 무조건 야 가라 그럼 이런 거 가고 싶으니까 가죠.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내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잖아요. 그 상태로 갔다가 잘하고 오래 있는 선수 잘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 또 금방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너무 막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잘 만들어서 좀 1군으로 좀 선수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상 선임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논란이라면 논란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네. 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육성은 그 2군에서 할 수 있는 건 80%까지거든요. 나머지 20%는 1군에서 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좀 안타까웠던 대목은 2군의 선수가 정점에 있는 상황에서 그 타이밍에서 1군에서 바로 경기를 출전시켜야 되는데 콜업을 하더라도 이제 백업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선수의 그 타이밍에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육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잘 이렇게 좀 조화롭게 하느냐. 이제 반대로 1군 감독은 이제 그런 거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성이 잘 되는 팀이 1군 성적까지 잘 나기는 아주 좀 힘들죠. 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역설이네요 이게. 네. 1군에 뭔가 문제가 있어야지만 2군이 네, 잘 그렇죠. 돌아가는 거. 예. 왜냐하면 육성이 잘 된다는 거는 1군에서 좀 2군 선수를 많이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1군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육성이 잘 되는 게 구단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과정이지.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 아니겠습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규 시즌 5연패하고 쭉 떨어졌잖아요. 네. 그 내내 그 얼굴이었잖아요. 5년 내내. 그러니까 그 당시 퓨처스에 있던 선수들이 사기가 완전 바닥을. 그렇죠. 이게 고여 있으니까 네. 막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논란은 뭐 시즌 내내는 아니고 아마 근데 또 시간 지나면 살짝 묻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막하면 네, 개막하면 이제 퓨처스 몇 명이나 신경 그럼요. 쓰겠습니까? 퓨처스가 당장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내 팀의 성적이 문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선배들의 미니 캠프입니다. 최영우 선수와 류현진 선수가 미니 캠프를 차렸습니다. 근데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 데리고 갔나요? 류지혁, 예. 유성, 최원준. 예, 세 이렇게 명이죠? 세 사람을 네. 데리고 갔고 이제 류현진 선수는 조금 더 많은 선수를 데리고 갔는데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비용 일체를 다 본인이 쓴 걸로 알려져 있고 류현진 선수도 이제 몇몇 후배들의 전체 비용을 다 대준 걸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 돈이 한두 푼이겠어라고 비행기에 생각하는데 체제비에 류현진과 최용의 생각 그거야. 또 내 훈련하러 가는데 네. 애들 나 도와주러 오는 건데 그 돈 내가 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사실 개인 훈련이라는 게 야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캐치볼 할래도 누가 한 명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너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야 같이 좀 이렇게 내가 비용 대줄게. 그러면 후배들은 땡큐죠.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특히 베테랑들은 따뜻한 곳에서 미리 뭘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런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래 내가 쏜다 가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나 때문에 애들 고생한다는 거죠. 와 오히려 네. 선배들 입장에서는 네. 나 잘하려고 후배들 고생시킨다고 생각해. 네네. 날 도와주러 오는 건데 돈은 내가 내야지가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 형 동생 문화가 좀 세잖아요. 그렇죠. 선배 문화가 워낙 세니까 네. 사실 뭐 언론계도 술값은 다 선배가 내는 건데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도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선배들이 후배를 동행해서 훈련 가는 문화가 있었나요? 있었죠. 있었죠. 이거는 사실 김광현 선수도 계속 해오고 있는 캠프거든요. 미니 캠프 이제 오키나와에서 네네. 이제 그 왼손 투수들을 주로 데려가요. 왼손 투수 후배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서너 명 선수 데려가서 이제 그 선수를 좀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왼손 투수는 왼손 투수는 그 캠프를 되게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올해도 오키나와 캠프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갈 거예요. 네네네. 이게 이제 비활동 기간에 이제 훈련 금지가 되면서 이게 이런 문화가 생긴 지가 한 6, 7년? 그렇게까지 것 오래되지는 않았죠. 네. 좀 된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 데리고 가까운 괌이나 오키나와 가는 이 문화가 조금 몇 년 됐습니다. 서로에게 윈윈이네요. 그렇죠. 예, 후배들은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네. 예, 그리고 뭐 선배 입장에서는 후배들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몸을 더 만들 수 있고. 네. 네. 후배들도 배우고 사실 1월 달 이렇게 추울 때 자기 돈 들여서 해외 나가서 훈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연봉 있는 선수들은. 와, 비용도 근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살벌하죠.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또 네. 식대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렇겠죠. 식사를 잘하잖아요. 네. 선수들이. 그러니까 식대가 뭐 기본적인 숙박비, 뭐 항공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식사비가 저는 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스프링 캠프는 때 되면 가는 거니까 네. 구단이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 먼저 가 있어라? 네, 미리 네. 가는 거니까 어차피 그 돈만큼은 쓰는 거니까. 네. 그러면 숙박도 이제 내가 있는 동안 숙박비는 내가 내지만 계속 거기 있는 팀이라면 그 뒤에 숙박비는 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항공권하고 숙박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담이 된다라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밥값이 한 4명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야구 선수 4명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뭐 하루 100만 단위가 깨진다는데. 하루에 100만 단위. 그러니까 이런 비싼 미니 캠프는 추신 선수도 하거든요. 네. 추신 선수 텍사스 집에서 선수 몇 명 초청해서 맞아요. 그런 기사 전했었어요. 플로리다 캠프 가기 네. 전에 한 3주 정도 이제 이런 캠프 형식을 하거든요.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메이저리그급의 선수들이 이제 후배들을 좀 베푸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이게 일본도 많이 해요 이거 사실. 일본 프로야구 팀들도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쪽이 먼저일 거예요 아마. 거기도 이제 엄청 이제 소위 말해 슈퍼스타 연봉도 높고 하는 선수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 데리고. 근데 사실 거기도 캠프지가 미야자키나 오키나와니까. 네네. 물론 거기는 국내 이동이긴 하지만 그러면 체류비 대고 숙박비 대주면서 같이 가서 운동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걸 자기들 자율 캠프라고 하던데 자율 미니 캠프인가 이렇게 부르던데 그런 모습들을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운동하자가 첫 번째인 거고 목적이 그리고 돈은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는데 별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후배들 같이 우리가 가자 이렇게 최용우, 류현진 돈 걱정할 건 아니죠. 네.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끌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최용우 선수 캠프에 류지혁 선수가 함께 한다고 해서 네. 이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좀 친합니다. 그러니까 류지혁 선수가 기아에서 뛰면서 그 류지혁 선수 특유의 그 소위 말해 인싸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또라이라고 표현하던데 네. 4차원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성격이 되게 밝아요. 밝고 이제 친화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기아 있을 때 엄청 잘 지냈어요. 나이 차이도 꽤 날 텐데. 친하다고만 이렇게 좀 네, 설명하기에는 네. 류지혁 한 선수가 10년? 94, 네. 10년 정도? 최영 선수가 83이니까 네. 11년 차이가 좀 나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되게 잘 지내요 류지혁 선수가 여러 선수들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으로 이적할 때도 세상 쿨하게 잘 가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유니폼에다가 전 선수 사인 다 해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선물 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삼성이랑 기아 한국 시리즈 했잖아요. 야 기다려 나 너를 잡으러 간다. 네. 시끄러. 이런 수준의 대화를 거의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류지혁 선수가 기아 캠프 같이 간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되게 밉지 않은 특이한 친구구나. 네네. 네. 딱 그런 네. 케이스예요. 근데 유지혁 선수가 가는 팀마다 이게 친화력이 좋더라고요. 오. 두산, 기아, 삼성 다 능력자네요. 되게 좀 사교성이 되게 네. 엄청 좋은 선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조금 더 많은 선수들이 함께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황준서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황준서 선수는 아마 다시 없을 기회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 몇 년 더 뛸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네, 그 류현진 선수가 살찌우겠다고 그렇게 초콜릿을 먹이고 있다던데 음. 사실 황준수 선수는 뭐 재능이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 살이 좀 안 찌는 체질이다 보니 이게 약간 되게 마른 사람이 마운드에 올라가서 네. 그러니까 좀 힘겨워 보이기도 하고 물론 그 150 던진다더니 142 나오고 막 이러니까 팬들도 좀 걱정하고 그 류현진 선수 자기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제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그러면 부족한지. 그걸 옆에 앉혀놓고 이제 갈구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지. 그렇게 그 선배 물론 이제 스프링 캠프도 따로 있습니다만 그 스프링 캠프도 가셨을 때 선배들이랑 먼저 캠프 오고 하고 온 이제 그 젊은 선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나요? 동기부여가 우선 잘 돼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몸 신체적으로 뭐 큰 변화가 있는 거는 둘째치고 저는 동기부여. 네. 이게 야구에 대한 임하는 그 태도나 이런 그런 게 확실히 다르죠. 네. 사실 선수들은 코치나 감독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선배들한테 배우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러니까 탑 플레이어지 네. 이런 거 보면 선배들 보면서 그리고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1월 달에 한국에서 하는 거랑 해외에서 하는 거랑 아예 다르대요. 몸 만들어지는 게. 따뜻한 데서 해야 확실히 잘 되는 것도 있고 분명히 네. 있고 그리고 캠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프링 캠프를 가서 몸을 만들고 뭔가 하는 그런 형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시즌은 좀 쉬고 놀 거 좀 놀고 근데 메이저리그 갔다 온 선수들은 메이저리그 애들은 시작하면 바로 경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몸을 다 만들어서 온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스프링 캠프 시작하면 좀 세게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비시즌을 되게 빡빡하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한 이것도 꽤 몇 년 된 흐름이죠. 그러면 코로나 때 확 느낀 거예요. 밖을 못 나가니까 네. 여기서 막 캠프도 국내에서만 했고 추운데 하다 보니까 시즌 딱 개막하고 3월, 4월에 부상자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 그 따뜻한 데 가서 몸 만들고 스프링 캠프 딱 치르고 들어왔을 때는 아예 다른 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한 곳에서 뭐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선수들의 생각이 좀 선호도가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라면은 나중에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쯤 하고 이제 몇 시즌 후에는 누가 어느 선수 캠프 간다더라. 이것마저도 뉴스로 다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류현진의 픽은 예. 누구? 막 이러면서. 이미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렇죠. 있죠. 이미 예.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사가 그러니까 좀 뜬금없긴 하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뭐 바람이랄까요? 기사화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제 돈 있는 형들이 좀 밥도 좀 먹이고 하면서 그렇죠. 뭐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예, 그렇게 좀 뉴스가 아니고. 예. 뉴스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나도 좀 데리고 가면 좋고. 아 죄송합니다. 취재진 단명식. 네. 유튜버 필요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진짜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이 쑥 다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